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해마다 현충일을 기리지만 정부마다 강조하는 점은 다릅니다. 오늘 추념사에서 눈에 띈 단어는 시민과 군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이었습니다. 희생과 합당한 보상도 강조됐습니다. 순직 군인의 유족도 함께한 현충일 추념식 짚어보겠습니다. 용산에 남아있는 물건이 없다. PC가 없어서 손으로 기록한다. 관저 임시 거처에는 베개도 없더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규정대로 했다는 전 정부 측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는지 단도직입해서 따져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져야 합니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모두를 위한 헌신이 그 어떤 것보다 영예로운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며 예우는 더 높게, 지원은 더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초계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장병들의 가족도 초대를 했습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3살배기 아이 모습에 김혜경 여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일사관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광복회 예산이 삭감됐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네 분 나와주셨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 처음으로 합류했습니다. 금요일마다 뵙겠네요.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현충일 추념사 조금 더 들어보고 가장 눈길 가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의무입니다.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 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국난 앞에서 나보다 우리가 먼저였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진욱 의원은 어떤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습니까? 오늘 그 현충일 추념사를 말씀하신 중에 저는 우리가 해마다 이 현충일을 기리는 이유는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다라는 이 말씀하실 때 제 귀를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기억은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고 기록은 현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사회를 통합하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이 현충일의 어떤 이 메시지를 역사적인 추모에서 이제 현재적 과제로 전환시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오늘 쓰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예, 귀를 사로잡았다라는 네, 말씀이 귀를 사로잡는군요. 네, 송영훈 의원요. 저는 평론의 역할은요, 프레임에서 빠져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는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죠. 저희가 어떤 그 철진한 반공주의만을 안보나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중에 절대 다수는 북한의 남침 그리고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다가 희생하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된다. 대단히 옳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특별한 희생이 앞으로 없도록 하는 그런 외교 안보 노선을 펼쳐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은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응징하겠다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었다면 훨씬 더 훌륭한 메시지가 되었을 겁니다. 그 네. 부분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현충일 추념사 키워드를 저희가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희생과 헌신이 10번 나왔고요. 책임이 5번, 보상이라는 단어는 4번, 예우와 기억은 3번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초청 명단에도 정부의 방향성이 담겼다고 봐야 될지 해석이 좀 필요한데, 최근 해군 초계기 순직자 유족이 함께했어요. 특별 지시로 초대가 됐다면서요? 그렇죠. 당초 보훈부 초청 명단에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히 이번 해군 해상 초계기 순직 장병들에 대한 유가족들을 직접 초청을 지시를 했죠. 단순히 초청만 했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념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직접 이 순직 장병들에 대해서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죠. 예. 그리고 그 헌신에 대해서 찬사를 하고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했죠. 그리고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추념사에서 보여준 모습 자체가 단지 말뿐만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정책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역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초계기 순직 유족들을 불렀던 거 역시도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하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 초청된 부분을 좀 더 유심히 본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함 유족을 초청했을까라는 점을 좀 의미 있게 봤었는데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4년도에 본인의 SNS에 천안함 음모론을 동조하는 듯한 메시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전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천안함 유족들을 불러서 그런 오해라든지 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설명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초청을 했을 거라고 믿었는데 이번에는 빠졌더라고요. 뭐 지금 워낙 인수위 없이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내년 서해 수호의 날에는 직접 참석하셔서 천안함 유족들 역시도 유족으로서 국가 유공자로서의 대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국민 통합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어느 지점에 더 초점을 맞추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이 기념사, 추념사의 메시지거든요. 주로 2022년, 2023년, 그리고 지난해는 북한의 도발, 또 핵미사일 고도화, 도발,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찍는 듯한 그런 메시지들이 들어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언급이 없었다라는 점이 아쉽다고 송영은 의원은 짚어주셨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응답이다라고 해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볼게요. 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념사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고 또 이념 중심의 메시지가 중심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전에도 확인했습니다만 6.25 전쟁을 중심으로 한 그런 추모 메시지들, 그리고 굉장히 이념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추념사를 제가 핵심 키워드를 한 3개 정도로 좀 뽑아 보니까 비정파적인 통합이 일단 강조되었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국가 보훈을 강화하겠다라는 것, 그리고 국민 존엄성을 회복하겠다. 사실상 책임을 국가가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서 사람 중심의 메시지를 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훈의 범주가 단지 전쟁에 참여했던 또는 그 국방 수호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특별한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보훈 기조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대비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전쟁 희생자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 순직하셨던 소방관의 그 유가족까지 초청하면서 모든 보훈의 대상을 상당히 넓혔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정파적인 메시지를 낸 부분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뭐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 이것이 이재명 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남북 관계는 이게 싸워서 이겨서 압도해야 되는 대상이기보다는 대화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평화 안보의 척결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오늘의 추념사도 숨이 일관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런 점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많은 분들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햇볕 정책을 한 분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1999년 6월에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죠. 그러한 힘에 의한 평화 유지를 바탕으로 햇볕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책으로부터 어떠한 교훈을 얻는다고 하면 5년 임기 정부의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적어도 북한의 도발을 단호하게 좌시하지 않고 우리는 막아내겠다라는 정도의 언급은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비춰봐도 첫 추념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에요. 지금 상황은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유죄가 어제 확정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런 사항을 눈여겨보고 있을 거고 미국은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는 통화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념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부분을 의지를 피력했더라면 대외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추념사를 구성하지 못한 것, 대단히 아쉽게 보이는 것이죠. 예. 다른 의견은요? 지금 너무 이제 정부 시작한 지 3일, 사흘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추념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공을 들였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힘에 의한 평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치 지금 잘못 오해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어떤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힘을 포기한 것처럼 들리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군사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압도적이다.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한미 동맹을 최우선의 가치에 두겠다라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 그리고 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부도 한 채 흔들림이 없이 갈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미국과의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좋겠죠. 그러나 그 전화 통화가 첫 번째 전화 통화가 한 30분 안팎으로 남짓할 텐데 그 전화 통화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그 상대방과 좋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러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첫걸음을 뗀 저희 정부다. 그래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우리 또 특히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지켜보는 시간도 가지겠습니다만은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은 보통 당선이 확정된 당일 또는 늦어도 다음 날에는 미국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를 가졌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확정된 지 만으로 이틀 하고도 1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과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정말로 못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전화가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부분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염려가 커질 겁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말로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교가 맞는지 좀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면 오늘 기사를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께서 한 90여 분 정도의 통화를 나눴습니다. 아마 지금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우선순위가 대한민국이 우선순위 바깥으로 밀렸다가 아니라 지금 그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이 어떤 그 경제 문제라든지 관세 문제라든지 또 풀어야 될 가장 그 먼저인 상대는
중국이다. 그 중국과의 전화 통화에 집중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미국이 동맹을 중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좀 기다리시면 충분하게 저희와 한미의 관계는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폴란드가 6월 1일에 대선이 있었어요.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SNS인 그 트루스 소셜에 직접 축하 메시지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 축하 메시지가 전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었어요. 그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축하 메시지도 없고 만 이틀 하고 11시간 되도록 전화 통화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려스럽겠습니까? 예. 자, 이 말씀 제가 드릴게요. 정상 간의 통화가 예정돼 있는지 여부와 그 시점은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건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또 내용도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복회 예산을 원상 복구 조치하도록 당부했다라는 것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굉장히 광복회가 반발했던 그런 사안이죠. 네, 그러니까 강복회 예산을 복구한 건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사실 정치권에서 더 이상 강복회에 대해서 개입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복회 회장을 편향된 인사를 임명함으로써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강복회가 역사 간의 논쟁에 빠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강복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위상은 우리 숭고한 독립운동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알리고 그 위상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강복회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이 강복회에 개입되면서 강복회가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후에 강복회 인사라든지 또는 강복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런 인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광복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이제 반발이 시작된 게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의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하면서 커진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그 앞서서 고 김원웅 강북회장은 예. 분명히 편향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강북회를 운영했고 그 과정에서 강북회란 것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존경하고 납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정쟁의 한가운데 섰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강북회 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취임 이후에 태극기 배지 찢어진 부분이 있어요. 찢어진 태극기를 달고 일정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메시지에서도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어떤 의미입니까? 일단 찢어진 태극기도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네, 이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기 찢어진 태극기의 경우에는 우원식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께 선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것 자체는 과거에 우리가 3.1 운동 당시에 실제로 사용한 그러한 태극기라는 것이 우리 국가유산청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충일 같은 이런 장소에 그런 찢어진 태극기 배지를 달고 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지난 윤석열 정부에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었죠. 여러 가지 역사 인식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도광산 관련 논란이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 배상금, 제3자 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가 친일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더욱 친일이라는 그런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관을 확실히 하고 순국 선열을 더욱더 존중하는 모습으로 앞으로의 향후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통령실 추가 인선 발표도 됐는데 이 점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관련한 대통령실의 참모 위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김용범 정책실장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고요. 경제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인정받아서 등용을 했습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입니다. 한양대 교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수립 과정에 많이 참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은 중앙대 교수인데요. 재정전략 수립 및 국정과제 실현에 대한 역할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강대 교수고요. 복지국가 비전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인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사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경제 참모들 중심으로 먼저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인물들이 아닌 분들도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이 경제 관료들을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배치한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에 제일 큰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최우선 과제를 민생 경제 회복에 뒀다. 그리고 이 경제 성장에 뒀다라는 부분을 오늘의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을 인선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보통의 경우는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정기획보좌관이라는 수석급의 인사를 한 분 더 또 이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좀 이따가 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통령실의 조직 배치안을 보면 상당히 능동적으로 빠르게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배치가 되었는데 오늘 그 비서실장의 그 말씀을 전원으로 하면 책임, 미래, 유능 이 세 단어를 핵심 기조로 삼아서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하기를 희망했다라는 것이고, 거기에서 이 경제 분야 쪽은 이 국제적인 감각도 굉장히 있고 특히 이 그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 김용범 정책실장을 임명함으로써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어디에 있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히 했던 것이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그 회의가 무엇이었냐 하면 대통령 취임 후의 회의가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였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의 이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성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했던 1호 업무 지시 자체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140분 동안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첫 번째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경제 대응이자 경제 회복입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보여줬던 경제 파탄을 회복하는 것이 민생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실 구성 중에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 정책과 관련된 인선을 먼저 시행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앞서 언급됐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과거 선대위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멘토 역할을 했던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충실히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인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의 시각도 궁금한데요. 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정부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기 전이니까 예단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 분이 동시에 발표가 됐는데 인선을 발표할 때는 그 발표 시점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네 분이 코어가 돼서 한 팀을 이룰 것이다. 이런 의미의 발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문진영 사회수석은 모두 다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정책실장으로 내정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 이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 관료 출신으로서 현실 감각을 갖고 이 대통령실 경제팀의 그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텐데 이분은 기재부 1차관으로 있을 때 2020년 코로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 주무차관이었습니다. 즉 예. 기재부는 전통적으로 곳간을 조이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곳간의 열쇠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펼칠 경제 정책 중에 적지 않은 우려가 있는 이 지역화폐 지급, 그러니까 뭐 13조 원 현금 살포를 대체하는 기능이 있는 그 지역화폐 지급에 관해서 만약에 이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경우 그러면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지 않은가 이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재부 출신답게 건전 재정에 대한 역할을 깊이 고민하시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예. 자, 오늘 조직 개편도 발표가 됐는데 하나씩 보죠.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잠깐 적어놓은 페이지를 여기 있네요. 일단 AI 미래기획수석실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시민사회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하면서 청년 담당관을 설치를 하고 또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관리비서관 설치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인권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될 사법제도 비서관 설치도 발표가 됐고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도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런 조직 개편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대통령실의 이 조직도를 제가 보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 정부 조직을 구성을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편으로 저는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AI 미래기획수석이라는 부분을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미 많은 예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제1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AI 미래기획수석이 책임을 질 것이다. 근데 특이한 건 이 AI 미래기획수석의 인구정책 비서관하고 기후환경 에너지 비서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어떤 AI와 관련된 성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문제까지 우리 사회의 과제까지 함께 이 수석실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고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경청통합수석 과거에 시민사회수석이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경청통합수석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부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지난 5월 12일 날 이 그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기 전에 4월 27일 그 본인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전국을 다니면서 경청 투어 같은 것을 하셨어요. 그때 많은 말씀들을 들으셨는데 아마 그 경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이재명 정부의 핵심 그 키워드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공공갈등 조정 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신설했습니다. 아마 과거에 없던 제도 같은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렇게 공공의 영역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풀어주는 역할들이 신속행정 같은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었다라는 거 굉장히 눈길을 끄는 그 비서관실의 신설이다라고 보고 특히 성평등가족비서관 이번에 지금 이제 정부 조직을 개편하게 되면 기존의 여성가족부를 가족부로 바꾸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대통령실의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하고자 했던 이런 국정의 기조, 그런 철학 이런 것들이 이 대통령실의 그 지금 조직 개편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직 개편할 때 수석이 한 자리 신설된다는 건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보면 경제와 미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저는 이 점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는 굉장히 정쟁화된 운영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저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듭니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보였고 지금 현재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경제 철학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될 입장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이번 인사와 다르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 측근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분을 인선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실에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직급보다 더 많은 권한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의중을 잘 하시는 분들이 가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권한과 권력이 쏠리는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당부드리면서 국가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 오늘 현충일 추념사 참석 마치고요.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동작구의 한 재래시장을 방문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이어가죠. 네, 사진으로 오늘 사실 비공개 일정이어서 사진만 몇 장 있거든요. 재래시장의 모습이고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네, 분식인 것 같고요. 이건 과일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지금 굉장히 관심이 큰 것 중에 하나가 어제 관저에서도 가보니까 임시거처에 아무것도 없더라.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집무실 전체를 보면 뭐 필기도구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으로 파악하고 계세요? 일단 아무리 인수위 과정이 없이 이번 정부가 출범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토록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 텅텅 비어 있다라거나 한남동 관저가 이렇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아마 철저히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를 티타임을 가지려고 해도 티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어떠한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게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인선을 발표하고 국무회의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규명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업무 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어찌되었건 청와대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기로 한 상황이니 오늘 그 즉석에서 결정된 이번 재래시장 방문도 관저가 그만큼 텅 비어 있는 점을 한번 고려를 해서 한 결정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반복적인 언급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레토릭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2010년 7월 1일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임기가 개시되고 나서 7월 12일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걸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못 갚겠다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한 건데 당시에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었습니다. 그 판교 신도시 특별회계에서 전용한 5,200억 원을 못 갚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인데 10월 10일에 이런 선언을 하니까 이틀 뒤에 국토부에서는 아니 성남시가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갚아야 될 돈은 금년 연말까지 350억 원인데 특별회계에 700억 원 남아있으니까 모라토리엄 선언할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힌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의도는 전임 성남시장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내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실에 들어갔더니 연필 한 자루 없다, 또 관저에 베개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그만큼 전 정권으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조기 대선으로 당선돼서 정부를 출범시켰지만은 그 당선 확정되고 첫날에 수석들 다 임명하고 수석들과 같이 커피 들고 사진 찍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도 지금 4시간 동안 국무회의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 정권의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의도적인 정치적인 수사는 하루 이틀 하셨으면 됐지 이제 앞으로 더 하실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점이 분명히 있죠. 그때는 적어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 있어서 그런 인수인계 절차를 도와주는 부분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리가 부족해서 뒷방을 사용하기도 했다는 그런 전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달라요. 당연히 원래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 당연히 자리에 없는 거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대통령실이 운영되기 위한 필수적인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남아서 대통령실 자체를 운영하는 그런 인수인계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하게 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그런 업무 진행을 회방 놓는 그러한 결과론적인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한 조치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고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매듭 지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각에서
이제 윤 정권의 인사들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뉴얼대로 했다거나 이제 규정대로 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내기도 하는데 청와대 근무 경험 있으신 분들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좀 전에 방금 전에 조윤삼 대변인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상에 뭐 연필 한 자루, 볼펜 한 자루 없더라. 괜찮습니다. 그거는 뭐 만들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인수인계 과정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대통령실이 완전히 국정 공백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직 공무원들 어제 한 180여 명 정도가 소속 부처로 돌아갔다가 다시 다 대통령실로 복귀했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미 그만큼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지금 은유적인 표현으로 연필도 없더라, 종이도 없더라, 뭐 그 PC도 없더라 이런 말씀인 것이지 그것이 진짜로 없어서 일이 안 된다가 아니라 국정의 공백 상태를 그 연필, 볼펜 아니면 PC 같은 것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다. 이렇게 그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2017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제가 청와대에 일주일 만에 들어갔습니다. 저 들어갔을 때도 저 역시 받은 게 없어요. 뭐 인수인계서라고 달랑 2장 있었는데 대변인실에 인수인계서라고 2장 있었는데 내용 보니까 그 조직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지 알려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도 역시 그냥 처음부터 제가 그냥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듯이 하는 상태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예. 이번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준비를 깨끗하게 치워놨구나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고 그때는 연필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볼펜 한 자루는 있더라고요. 네.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거 5년 동안,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 박근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는 단 한 개도 없었다. 물론 나중에 한 일주일 만인가요? 저희가 내용들을 확인하다 보니까 캐비넷이 하나 나왔는데 그 캐비넷에서 엄청난 비밀 자료들이 나와서 거기에 보니까 그때 대표적인 자료가 뭐였냐면 계엄을 준비했었던 것 같은 자료. 그 자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도 공개 브리핑을 한 적이 다 있었는데 공개된 내용이군요. 그때 이제 제목만 공개했습니다. 예. 내용들이 워낙 좀 비공개로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만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아마 미연에 방지하고자 모든 부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치우고 나갔다라고 이해한 거죠. 예. 일반직 공무원들이 없어진 건 이례적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청와대에서 인수인계 요원으로 박근혜 청와대 분들을 맞이했었는데요. 근데 사실 인수인계라는 게 어느 정권에서든 다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불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명박 청와대로 옮겨갔었을 때 당시에도 제대로 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돌아오는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직원들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수석시별로 한 명씩 남겨서 인수인계를 해주라고 했을 만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않았던 그 아픔과 힘듦을 알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했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송영훈 대변인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계속 이재명 청와대에서 계속 하는 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물건이 없다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약간 저는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만 얘기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일반 회사를 다녀도 인수인계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과정 받기는 그런 평가를 받는 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일반직 공무원 없는 거 비난은 여러 번 하셔도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 어쨌든 원복이 된 상황이고 또 나아가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 계속 청와대는 내란 세력, 대통령실은 내란 세력이라고 거듭 공격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일반직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내란 세력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아서 근무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편안하거나 또는 원활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원복시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우리나라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직업공무원제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부의 대통령이 뭐 보수의 대통령이든 진보의 대통령이 오시든 관계없이 국정은 영속성을 지키고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직업 공무원 아닙니까? 그분들이 내란 세력이라는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지금의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새로운 정부가 어느 정부가 올진 모르겠지만 그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해 주는 것, 이것은 반드시 있었어야 할 일인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국정 공백 상태가 있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일단 근무를 시작을 하는데, 집무를 시작하는데, 그 뒤에 청와대 개보수 작업을 한 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청와대 사진들이 최근의 사진들, 또 오늘의 사진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렇게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오늘 현충일 연휴고요. 청와대 관람객들이 계속 찾고 있습니다. 한동안 청와대 개방 이후에 관람객이 늘었다가 또 줄었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오늘 사진만으로 보면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곧 청와대가 개보수에 들어가고 대통령이 집무실을 다시 이전하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막바지에 청와대 안을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꽤 많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오늘 오후에 촬영한 영상이고요. 경복궁에서 청와대로 가는 그 길인 것 같습니다. 예상 대기 시간이 60분이라고 나오네요. 청와대는 언제쯤 들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부터 먼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상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렇게 많은 관람객이 그동안에도 다녀갔고, 그러면은 우리 청와대는 구석구석 다 그 구조가 노출되고 이미 촬영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지금 청와대를 리모델링해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보수공사의 폭이 대단히 크게 될 겁니다. 안에 있는 내부 방실의 구조를 다 고쳐야지 겨우 보완이 될까 말까 할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오는 동안 많은 국민의 세금이 쓰여졌는데 또다시 적지 않은 세금을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를 바꿀 건가, 이런 문제와도 직결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이제 첫 발을 떼는 마당에 거시적인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대선 과정에서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또 개헌에 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혈세를 써가면서 용산에서 청와대로 복귀했다가 또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와대에서 세종시로 갈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개헌과 행정수도에 관한 로드맵을 빨리 구체화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 집무실 문제를 해결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 혈세 부분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50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이 그 청와대 이전 비용 얼마나 나왔습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계산도 안 될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 가신 목적이 뭐였어요? 소통하신다고 가셨죠. 소통 안 하고 불통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바로잡겠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자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청와대 관람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다시 간다고 해서 청와대 관람이 막히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청와대 관람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나오시는 부분이 이제 본관 안에 그 부분인데요. 저 2층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이고요. 본관 안쪽까지는 못 들어갔었지만 저 본관 바깥에까지 해가지고 저 동선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 노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신청해서 들어가서 충분히 할 수 관람하는,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고요. 절차가 있었죠. 그리고 예. 지금 이제 그 실질적인 청와대에서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을 우리가 이제 비서동이라고 합니다. 그 비서동은 지난 3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공간이 아니었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공간이고 다만 비서동이 좀 낡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리모델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대통령실의 이 그 업무 조직을 개편하면서 관리비서관이라는 직제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이 관리비서관에 임명된 분이 이정도 비서관입니다. 이분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총무비서관을 맡았던 분이고 네. 이분이 지금 다시 청와대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돈을 안 들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그 청와대를 다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분을 임명했다. 적임자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그리고 또 이 그 선거 기간 동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청와대로 더 임시적으로 돌아갔다가 중장기적으로 그 세종에로 이전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도 또 승인을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인정하고 빠르게 준비를 하면 뭐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한 4, 5개월 정도 안에 빠르게 이전해서 과거의 정상적인 청와대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다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 김병욱, 민현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프린터까지 다 빼갔다. 그리고 관저에는 베개도 없더라. 어떤 상황인지 이수진 앵커가 먼저 정리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3시간 40분 동안 이어진 김밥회의 후기가 보도됐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예상이 됐었는데 의외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질문과 답변이 오갔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국무회의 같았다. 본인 말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몰아치는 브리핑에 대한 온라인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를 받으니 국민이 대통령이 된 것 같다라는 댓글이 3,000개 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일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다만 여전히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고 프린터가 없어서 손으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지난 정권의 회방 놓기다, 증거인멸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베개 하나 없더라라고 오늘 밝혔네요. 오늘 현충일 추념식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재래시장을 방문했는데 그 재래시장 방문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도 열악한 관저의 환경 때문도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일단 오늘 대통령실 설명부터 들어보고 그 보도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제70주년 현충일 추념식 참석을 마치고 오전 11시 8분경 동작구 남성 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해 먹거리를 구매했습니다. 민생과 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약 40분간 직접 먹거리와 창거리 등을 구매한 후 관저로 이동했습니다. 네, 먹거리와 창거리를 직접 구매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보도들을 보면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것저것 없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좀 구매할 필요도 있었다. 물론 오늘 현황, 그러니까 서민 경제 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행보였지만 창거리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보도들입니다. 어떻다고 하던가요? 좀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과거 정부에 있었던 예. 그 행정관들이나 비서관들 얘기를 조금씩 들어보면 물론 이제 정권이 바뀌면 소위 말해 정부직들은 떠나죠. 그렇지만 최소한 늘공들은 다 있거든요. 늘공들이 예. 한 150에서 200명 사이가 일반직 있습니다. 공무원이요?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 복사지라든지 필기구라든지 인터넷 연결 이게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늙은들을 다 원대 복귀시켰어요. 저는 이거는 심각한 뭐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엔 정진석 전 비실장의 명령에 따라서 원대 복귀가 됐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특정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에서 대통령실을 파견이 나와 있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인수인계가 되게끔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후임 대통령의 인사명령을 받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전임 비서실장이 후임 대통령 오기 전에 모든 그 공무원들을 다 원대 복귀시키고 그리고 당연히 정부직들은 그 전에 탄핵 과정에서 또 많이 그만둔 사람이 생기니까 적어질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기본적인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복사기라든지 뭐 펜이라든지 기본적인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마저도 원천 봉쇄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이하 그리고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내린 사람들의 심각한 국가관의 문제가 있다. 예. 자기가 왜 노고를 받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죠. 윤석열에 충성하라고 존재하는 정진석이나 공무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저런 식으로 인사명령을 해서 후임 대통령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게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고 조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후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공직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심부름꾼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연장선 상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인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진 정말 참담하고 어이없는 상황을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예. 누군가 지시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처의 파견 공무원들이 원대 복귀한 거는 지시에 따른 거죠. 그 공무원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제 끝났으니까 새로운 대통령 취임했으니까 우린 돌아간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지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이걸 제도화할 필요가 있겠다.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는 새로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서 아니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저는 이거 반드시 제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뭐 파견직 공무원들이 한 명도 안 남아 있고 제대로 된 물품 구비도 안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에 똑같이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의 언론 플레이는 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사당동에 있는 저 시장을 남성시장을 방문하신 거 뭐 민생 경제를 위해서 서민 경제를 둘러보기 위해서 대통령이 영부인과 같이 돌아봤다라는 건 충분히 납득이 네. 되는데 거기에 오늘 반찬거리 사려고 장을 보기 위해서 저렇게 돌아서 장을 얼마나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국민들에게 이전 정부가 너무 배려가 없었다, 문제가 있다라는 걸 심각하게 부각시키기 위한 좀 노력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일부러. 그리고 네. 또 침구에 베개가 없다 이런 것도 사실 이건 개인의 취향이라서 대통령 부부 내부나 아니면 주변에서 준비해 줄 것이지 그걸 이전 정부에서 친구까지 마련해주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되나 이런 문제는 좀 대통령실도 이제 이렇게 언론 플레이는 너무 하면 오히려 반대 작용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론 플레이로 볼 것이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제대로 된 업무 기강 확립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직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징적인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특정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파적 이해관계나 정파적 생각에 따라서 좋고 싫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현상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죠.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공직자의 시스템이 무너져 내린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도 저런 모습들은 충분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다. 예. 대통령이 가장 해야 될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큰 역할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딱 들어갔을 때 모든 공무원들이 원대 복귀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자와 공직자에게 명령을 내리는 사람의 국가관이나 애국관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나라를 위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되든 대통령이 와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걸 회방을 놓는다? 그거는 나라의 공복으로서 자세가 전혀 없고 정말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제도화를 해야 이 된다. 제도화 예. 아, 일 그건 처리를 할 맞습니다. 일 처리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했다.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더라. 메모지도 없더라. 볼펜 한 자루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언론 플레이가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근데 대통령이 그래서 장 보러 갔다. 오늘 창거리가 없어서 아, 예. 그리고 베개가 없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는 언론 플레이에 대한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청와대 예. 대변인 말하는 겁니다. 예, 이제 예. 대통령직 인수인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령이나 뭐 규칙을 통해서 매뉴얼을 만들 필요는 이번 이 사건을 예. 보면서 이전에 어땠을까?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자료를 안 남겨놔서 네. 그동안 했던 업무 파악이 잘 안 된다는 정도까지는 저도 뭐 언론 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니면 관계자를 통해 들은 적은 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집기도 다 치우고 갔다라는 건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어땠습니까?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 때 사실은 같은 당에서의 정권의 인수인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남아 있다. 인수인계가 안 된다. 그 전에 있었던 부처나 청와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업무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사실은 뭐 물품조차도 없다 이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이전되면서 뭐 손톱 깎아놓고 거기다 올려놓고 갔다. 약간 그래요? 놀리려고 이런 예. 기사들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게 그러니까 정권이 특히 바뀌면서 정당에서 완전 바뀌면서는 협조를 안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물품조차 이렇게 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간 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일이라서 좀 당혹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도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들은 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갔을 때도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인 한강욱 비서실장이 첫날은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앞으로 나라를 잘 부탁한다 말씀을 하고 가셨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겠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가장 큰 중요한 조직 아닙니까? 거기에서 복무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다 내팽개치고 오히려 업무를 방해하는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거는 사실 범죄에 가까운 이게 어느 법에 위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범죄에 가깝고 국가를 위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고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도 뭐 클린턴 정부가 물러나고 부시 정부가 들어섰을 때 뭐 컴퓨터 자판기에 접착제를 발라갖고 뭐 했다. 그래서 근데 거기도 회계감시국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거를 넘어간 게 아니라 그런 행위 자체가 업무 방해로 해서 미국의 회계감시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따져봐야 된다.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저는 그 생각합니다. 사람을 원대폭격 시킨 것다는 거는 자료는 없앨 수 있고 국가기록물관리법에 의한 자료가 아닌 경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을 원대폭격 시킨 것은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다양한 얘기들 그다음에 스토리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목적으로 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자료를 멸치했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에 청와대 용산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어떻게 일을 했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50% 이상은 다 모든 것들이 복구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그 공무원들은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과거에 중요한 의사결정들이나 그다음에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 눈높이라든지 정의의 관점에서 어긋난 그런 정책들이 많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원내 복귀를 한 공무원들로부터 상당한 얘기와 자료도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 언제 원대 복귀를 지시했는지를 그것도 중요한 좀 거죠.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거의 이제 윤곽이 나왔을 때 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나중에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또 한 번 부분 나라의 망신이죠. 예, 예. 이 부분이 사실 언론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어서 아까 언론 플레이 말씀도 하셨지만 또 언론이 이 부분을 좀 조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도 지금 꽤 긴 시간을 다루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는가? 과거에 어땠나는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하신 부분일 수도 있어서 다뤄봤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청와대 이전을 담당하는 관리 비서관직을 신설을 했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청와대까지 다시 들어가려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상 명분보다는 되게 실용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모든 국민들이 용산으로 가서 업무를 보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최소한 뭐 정부 종합청사를 좀 이용해서 보수한 다음에 청와대를 가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워낙 실용적으로 굳이 뭐 그런 명분보다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가신 거고 또 한남동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항이 아니라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뭐 특정 시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어쨌든 이제 청와대가 그동안 너무 노후화돼 있고 또 개방에 따른 보안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한 다음에 예. 실용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들어갈 만하다. 네. 그런 생각이 뭐 언제까지 꼭 들어가서 용산을 탈출하겠다. 뭐 이런 어떤 딱딱한 관념으로는 접근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충분히 무엇이 예산을 적게 들이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적게 끼쳐드리면서 업무를 잘할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뭐 그런 판단에서 실무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제 첫 국무회의 얘기도 좀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진땀을 뺐다 이런 표현들도 좀 등장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회의 장면 또 발언 잠깐 보겠습니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국무위원들과는 언제까지 이 불편한 동거를 해야 되는 걸까요? 한두 달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한두 달, 최소한 두 달. 예.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듣기로는 한 70일 정도 걸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했던 강요들하고 국무회의를 한 4번 정도 했고 완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과의 회의는 한 70일 지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저런 모습들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꽤 많이 봤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회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럴까? 각 부처나 각 과의 이제 저분들은 장관이죠.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했을 때는 각 국이나 각 과의 국장과 과장의 스타일도 직접 리더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냥 페이퍼로만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면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준비가 돼 있는지 예. 평소에 어제도 4시간 가까이 걸렸으니까 예. 얼마나 많이 질문이 국가와 갔을까요? 도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행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실제 페이퍼를 갖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기도 하고 예.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또 친해지는 과정도 되는 거죠. 뭐 술만 먹어서 친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일하다 보면 충분히 미운 점, 틀릴 수 고운 점 있죠.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발견하고 또 장점도 발견하고 저런 과정은 사실 뭐 성남시 공무원들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예. 뭐 꽤 있는 장면인데요. 아마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은 놀랐을 겁니다. 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은 뭐 형식적으로 했다고 소문나 있고 본인이 90% 얘기를 하고 10%만 국무위원들이 발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아침에 있었던 저 장면은 아마 장관들도 상당히 당황했을 거고 발언을 어느 장관이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국무회의에 익숙해 있다 보면 발언 준비를 안 하고 갔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황스러운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말 일 중심으로 생각하고 지난 3년간은 술을 너무 좋아하는 대통령을 모셨는데 예. 이제는 좀 일을 좋아하는 예.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저 장면을 보면 또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각각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야 우리도 좀 일 좀 하자 또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예. 아주 타이밍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형식도 좋았고 네. 저런 모습들을 앞으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제 10시에 시작해서 1시 40분 중간에 김밥 한 줄 놓고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공직사회의 회의 혹은 업무의 문화도 좀 많이 바뀔지 예.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두 번째는 김문수 전 후보의 속마음을 도무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아까도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떨어졌으면 됐지 대표를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소리로 저를 아끼는 사람은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 욕심이 없고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란 추측에 김문수 전 후보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쓰레기 덤이라는 강한 말을 써가면서 손사래를 쳤기 때문에 이 말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충일 추념식에 갑자기 등장해서 현장에선 이런 반응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분 왜 저러셔? 왜 저러실까?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도 턱걸이 영상을 올려서 관심을 모았던 김문수 전 후보였기에 낙선 후에 올린 훌라후프 영상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 내에서도 김문수는 20번씩 말 바꾸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앞으로의 행보는 어떨까요? 네, 이른바 친한계에선 김문수 전 후보의 말이 계속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대표 욕심이 없다라고 했고요. 그 전날에는 당대표 선출 방식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고요. 오늘은 현충원을 참배했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펴주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대표에 도전하겠다는 행보로 보세요? 그렇죠. 예. 최소한 계속적으로 더 정치를 할 것이고 당 내에서 본인이 지금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라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저도 어젯밤인가요? 그 기자들한테 공지된 문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비공개 일정이지만 현충원 참배한다라는 걸 보고. 근데 언론인들이 오시지는 않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예. 비공식인데 언론인들에게 문자를 하고 이건 공식할 올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해서 국힘 후보가 된 건 사실이거든요. 많은 예. 당원들이 어떻게든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자.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기대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했었는데요, 당원들이. 그리고 나서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후보 내려놓을 수 없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제 후보가 됐는데요. 그때부터 이미 김문수 후보의 이 정치 여정은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비대위를 갈지 전당대회를 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김문수 후보의 아마 당권 도전은 이미 기정사실화 같고요. 예. 지금은 뭐 당권 도전 말할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보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선 이후 바로 그 다음 날 저렇게 철봉하고 건강함을 과시하는 것 자체가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하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70대가 넘어서는 70대 중반이라는 거에 대한 나이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 없다. 김문수는 건재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서 사실 국민의힘이 빨리 쇄신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건강한 견제를 하는 세력으로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데 당내에 좀 뭐랄까요 많은 부작용 그다음에 불협화음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분열이 생각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여의도 정가에서 쭉 들어보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김문수 전 후보가 부상하게 된 게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때문에 부상한 사람이 김문수입니다. 예. 그동안에는 대구 후보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애정치인이었고 전향한 사람 이 정도로의 이미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졸지에 그냥 극우파의 상징 인물로 부각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대선에 또 진 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은 업보가 있는 사람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도 한덕수와 단일화 과정도 말 바꾸기를 엄청 많이 한 거고
후보를 교체하는 쿠데타에도 어쨌든 본인도 연루는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대선에 지고 나서 자숙하면서 진 원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느 정도 자숙하는 시간을 갖는 게 대선 후보로서는 올바른 자세죠. 그런데 제가 보면 본인의 권력 의지도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 특히 김재원 실장을 비롯한 내년에 지방선거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부추기지 않을까. 예. 어쨌든 지금 국민 지지는 이제 얻기는 힘들고 어쨌든 당권과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갖고 당 내에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궁색한 처지에 몰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도 상당할 거다. 네. 본인이 조금 쉬고 싶어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도 계속 정치를 하면서 눈치도 보고 분위기를 보겠지만 어쨌든 당권 싸움에 저는 본인이 깃발을 들고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을 견제하려고 하는 또 친인들한테 러브콜을 계속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친윤들이 얼마나 지금 세력화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이제 몰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계속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이 모습을 유지하지 않을까. 당권과 공천권까지 네. 보는 것이다. 근데 그 대선 끝난 날 새벽에 승복을 하면서 그 메시지를 냈어요. 모든 패배는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본인이 예.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에는 사실은 너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대선 후보가 되기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정책 준비,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 자질의 여러 가지 준비, 특히 정책적인 공약 준비가 필요했는데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 이후에 급부상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많은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은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기존에서 많은 정치권에서 기대했던 30%를 뚫고 40%가 넘어섰다라는 그 애매모호한 패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기대를 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당권을 도전할 때가 아니라 김문수 후보가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로서 먼저 본인을 성찰하고 돌아볼 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권 도전에서 진흙 싸움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을 더 큰 패배의 길로 몰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물론 주변의 분들은 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천권 문제 때문에 아마 김문수 후보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당권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지는 비대위원장으로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2017년도에 홍준표 전 대표의 모델을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그때와 김문수 후보는 다르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해서 먼저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일단 원내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는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내대표 이제 지금 선거하겠다고 16일 날 선거로 지금 예.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원내대표를 유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이제 그만두라는 말을 했다라는 설이 퍼진 거고요. 그렇게 되면 16일 전에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게 되면 원내대표가 이제 지명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최고위원들에게 승인을 받게 되니까 아마 그런 의도로 누가 말을 흘린 건지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당내에 굉장히 많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9일 월요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권성동 비대위원장이 그만두라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갔지만 권성동 원내대표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명백한 사실무근이다. 확산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렇게 강한 입장을 또 냈습니다.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국민의힘의 몰락한 모습을 만드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친윤의 핵심이었고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후보 교체 쿠데타에 실패하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만두는데 본인은 또 그만두지 않고 버텨온 거 아니겠어요? 또 게다가 김문수 대선 후보가 또 패배를 했고 그러면 저는
말과 동시에 내려놔야죠. 뭐 선거는 어떻게 알아서 하더라도. 네.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말은 반성하는 것처럼 하고 뭐 내려놓는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권력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세력을 갖고 가려고 하는 참 저런 모습들이 국민의힘이나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봤을 때 정말 대책이 없는 정당이다. 왜 저런 그 알량한 권력을 갖고 저렇게 깔끔하게 어떤 반성과 사죄와 자기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참여를 해야 되는데 계속 저런 연명을 하는 정치 기술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국민의힘의 앞날이 많이 어둡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9일에 월요일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가 결정이 되니까요. 한번 보고 또 판단을 해보죠. 자, 두 분은 대선 날 저하고 또 밤늦게까지 방송하셔가지고 목 상태도 좀 안 좋으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 시켜드린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하네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푹 쉬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KB 다이렉트와 함께 산다는 건 오늘은 차 놓고 출근. 걸음수 할인에 대중교통 할인까지 받고. KB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여보, 요즘은 무병장수가 아니라 유병장수 시대래. 어이구, 우린 걱정할 거 없다니까. KB 다이렉트 건강보험. KB 다이렉트와 함께 산다. 든든한 일상이 함께한다. 자동차부터 건강, 생활까지 일상을 지키는 힘. KB 손해보험. 다이렉트. 비슷하다는 말은 결국 같지 않다는 뜻. 써마지는 써마지니까. 경험할수록 써마지 FLX. 관리요? 6가지 프리미엄 디자인 리모컨으로 취향에 따라 선택해 공간 관리를. 처음이야, 이런 고급스러움. 1등의 관리는 다르다. 코에이 룰루비데. 뉴라이트 역사관을 비판하니 광복회 예산을 삭감했다. 올해 초 광복 회장이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지난해 전 정부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주장을 옹호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습니다. 광복회가 거세게 반발했고 비판 여론도 매우 컸던 것 시청자들께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 전 정부는 광복회 예산을 6억 원 삭감했습니다. 보복 삭감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입니다. 새 정부가 삭감된 광복회 예산을 원상 복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산뿐 아니라 흉상 철거,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찬성, 독도 모형 철거 등 숱한 논란을 만들며 전 정부가 삭감시킨 광복 80년의 정신도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합니다. 현충일에 전해드린 광복절에 대한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차이를 만드는 디테일. 질레트 랩스로 자신 있거나 아니거나, 여유 있거나 아니거나, 각질소, 숨은 수염까지 확실하게 하루 종일 깔끔한 면도. 질레트 랩스 딥클렌징 바. 여보, 내 뉴케어 못 봤어? 잘 좀 찾아봐. 아침 대신 먹으려고 한 건데. 나와봐. 그게 왜 없어? 분명 있었는데. 또 그러다 또. 균형 잡힌 영양 설계로 온 가족의 영양을 채우다. 뉴케어.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